하루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요. 여야 의원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민심이요? 설마요. 화장실 말입니다. 네. 또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히 싸우면서 그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계산기요. 네. 어떤 게 더 자기 당에 유리한지 시시각각 두들겨 봐야 되니까요. 요새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당최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딱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느라 국민들 밥그릇 방치 중. 12월 27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추운 연말에요. 정말 우리를 오싹하게 만드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크리스마스 당일이었던 지난 25일 밤 11시 55분쯤이었습니다. 전주 완산구 동안산동의 주택에서 불이 난 건데요. 네. 이 화재로 인해서 이 집안 내부가 심하게 탔고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느냐?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있었습니다. 이 주택 내부에 한 분이 계셨었는데요. 바로 60대 여성 관리인이었습니다. 네. 연기를 흡입하고 이 식도 쪽에 이제 화상을 입게 돼서 옮겨지던 중에 안타깝게도 좀 숨을 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해당 주택 관리인이 사망하게 됐는데 김은배 팀장님, 이 화재를 제가 범죄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집주인은 다른 데 살았고 집주인 누나가 그 주택을 관리하면서 있었는데 네. 그 집주인 누나가 전화를 걸었었어요. 동생한테. 옆집 사람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112에 신고를 했어요. 네. 신고해서 와서 보니까는 시제대로 방화가 난 거예요. 네. 그리고 집 그 관리인 61세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는 방화로 문제가 있다. 방화구나 싶어가지고 네. 탐문수사도 한 명 와서 CCTV를 확인했는데 네. 그 범인이 전주 전통시장을 배회하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본 거예요. 그 네. 시민은 아마 그 인상착의를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경찰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네. 신고하니까 경찰이 오후 5시경 네. 긴급 체포를 한 거죠. 왜냐하면 네. 3년 이상은 긴급 체포할 수 있으니까 네. 범인을 체포해서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옆집 사람이 불을 질렀다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이 여성은요, 끝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고 말았는데 그 옆집 사람 충격적 정체가 드러났다면서요, 김지혜 변호사님. 네, 경찰이요. 시장 일대에 탐문 조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인상착의를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까지 이렇게 돌렸는데요.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이거 그 경찰이 보여준 사진과 굉장히 흡사한 인상착의의 남자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요. 이 집에 살던 50대 남성의 세입자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 집에 새 들어 살던 남성이 불을 질렀다는데 대체 그 이유는 뭡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아마 이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월세 25만 원을 주면서 이 주택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여성 60대 여성 주택 관리인과 이 남성이 월세 납입 문제로 좀 다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관리인이 네. 밀린 월세 50만 원을 내라라고 독촉을 했다는데 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결과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나는 월세를 다 납입을 했는데 이 여성 관리인이 나에게 월세를 도촉해서 내가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라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시청자분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동생에게 그 주택은 동생 명의의 집이었고 이 여성은 그 집을 관리하던 분인데 근데요, 동생에게 옆집 사람이 불을 질렀어 라고 말했는데도 김기혁 아나운서 왜 그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까? 예, 사실 이 화재가 난 거를 이 여성분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네. 전화로 동생에게 알렸겠죠. 그런데 이 남성이 이 여성의 문 앞에다가 바로
불을 지른 겁니다. 아하. 일부러 이제 불이 좀 크게 나게 하기 위해서 인화성 물질은 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네. 현수막 같은 그런 불에 잘 타는 재질을 네. 문 앞에 갖다 놓고 불에 붙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이 빠져나오면 이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또 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흉기까지. 거기에다가요. 흉기를 든 것도 모자라서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서 있었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결국 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고 말았는데 김은배 팀장님, 월세를 냈는데 안 냈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세가 25만 원인데 2개월을 지금 냈다 안 냈다 다툰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 낸 것도 너무나 황당한 얘기고 이해가 안 가는데 더군다나 불 냈으면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까 말씀 들으니까 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문 열고 나가면 흉기로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치사 정도가 아니고 살인 정도인데 어쨌든 네. 이 남자는 너무나 황당하고 네.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한 거죠. 네. 이 남성이요. 정말로 이건 이유가 안 돼요. 양지민 변호사님. 자기가 월세를 냈다면 계좌를 확인해서 그런 작업만 하면 다 확인될 텐데 자기는 냈다고 하고 우기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해서 자신이 월세를 냈는데 독촉을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관리인이 본인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홧김에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현주건조물 방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엄벌에 처하고 형량도 높은 이유가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이 여성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 여성이 머물고 있는 그 방 앞에 현수막을 가져다 놓고 불을 지르는 형식으로 여성을 타겟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 건물에는 다른 세입자도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하. 화재가 발생하는 그 당시에 다행히 다른 세입자가 다른 그 지역에 가 있어서 변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같이 다 세 명이 이제 머물고 있었고 그 여성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옆에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면 이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화재가 번져서 또 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 그러네요. 때문에 정말 위험했다고 봅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이 사람 정말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요. 어떤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죄는 살인죄보다도 더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요? 예,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현조 건조물 방화 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한이 살인죄보다 더 높다는 뜻인데 네.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일단 불을 지른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워낙 공익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고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동생분은요, 얼마나 지금 원통하고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내가 그 집을 누나한테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변은 안 당했을 텐데 하는 또 자책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닭강정 30인분 거짓 주문 사건. 그런데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사실 이 가해자의 정체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그리고 또 이 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조사 결과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요, 이 학교폭력에 따른 왕따 사건이 아닌 불법 대출 사기단의 협박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네.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이 아들은 작업 대출 피해자였던 것이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괴롭힘을 한 사람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작업대출 사기 일당이었던 아하. 것입니다. 피해자, 거짓 주문을 한 가해자들이요, 양재민 변호사님, 대출 사기 일당이라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대출 사기 일당과 그 집의 아들
대체 무슨 사이입니까, 그러면은? 이 아들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문구를 보고 이 대출 사기 일당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알게 됐다라고 하고요. 네. 그렇게 된 이후에 일주일 동안 모텔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는 그 방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은행 직원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피해자 A 씨 같은 경우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까지 갑니다. 근데 은행까지 갔는데 죄의식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치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은행 문 앞을 이제 그 사기단이 지키고 있다 세상에. 보니까 은행 뒷문으로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사기단은 이 A 씨를 시켜서 대출을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일당인데 일당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A 씨를 협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24일에 그 A 씨의 집으로 닭강정을 이렇게 33만 원어치를 주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양심에 찔려서 마지막 순간에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갚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소한 단어, 생경한 단어가 나옵니다. 김기영 아나운서. 작업 대출이란 게 대체 뭐예요? 네, 지금 양지민 변호사님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작업 대출이라는 게 대출이 어렵거나 혹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이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중에서 중개 수수료를 이 작업단이 빼나가는 겁니다. 떼어가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의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선이자 떼는 것처럼 대출 가능하게 해서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하면 거기서 우리 덕분에 대출 받았지? 우건 우리가 가진다라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떼간다는 거예요. 김은배 팀장님, 이 아들은 얼마나 그동안 심적 고통 그리고 압박, 피해를 당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불법 대출을 하려고 그 일당들하고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닭강정 사건이 사실은 어머니가 네. 그 업주가 배달을 갔을 때 30인분을 갖고 왔는데 네. 그 당시 어머니는 불법 대출 내용을 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이제 고민하는 건 아마 옛날에 왕따를 당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그 왕따를 당하고 싶으니까 결제한 거 보면은 네.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업주가 보기에는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너무 괘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3인분도 아니고 30인분 정도를 이렇게 학교 폭력을 해가지고 시켜서 이렇게 끝까지 괴롭히는구나 싶으니까는 이게 이제 그 고소를 했던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밝혀보니까는 불법 대출이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께서는 사실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아들 말한 것만 믿고 학교 폭력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네. 말도 안 돼가지고 시끄러진 거죠. 네. 아들이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게 이 닭강정 업주한테는 학교 폭력으로 와전된 상황인데 아니 그러면요 김재 변호사님 사실 어머니는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 가해자들 즉 학폭 가해자들한테 돈도 갈취당해서 아니 그럼 이것도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네, 중간에 그 업주와 어머니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 가해자들이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을 해서 300만 원 정도를 갈취했다. 뭐 이런 내용도 네네.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불법 사기 대출단을 친구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300만 원 갈취한 것이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전혀 또 다른 제3의 인물인지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그 집에 해당 집의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애초에 알려졌는데 사실은 와전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혹시 안진용 기자님 그 닭강정 업체 그 업주분이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또. 난감할 수밖에 없죠. 네. 애당초 이 사건이 본인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알고 있었고 이렇게 공론화시킨 이유는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다라고 나름의 선의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닭강정 업주의 거짓말로 드러나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화가 나고 굉장히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이 사건을 공론화했던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리면서
선의를 모욕했다,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황상 이런 것 같다고 추측한 부분이 있지만 절대로 꾸며서 사실인 것처럼 말한 부분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 업주분의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나는 정말로 그 집을 도와주려고 한 거지. 내가 무슨 뭐 관심 끌려고 무슨 꾸며낸 얘기 아니다. 이건 이해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본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라고 하면 이거 공론화되다 보면 또 사건 해결도 쉬워지고 그렇죠. 이제 빨라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본인도 이제 이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업주는 아까 그 업주분은 허위 주문한 가해자들의 업무방해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불법 대출 사기단이잖아요. 이번 이 사건 말고도 다른 혐의로 이미 내사를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내사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이 결국에는 이번 사건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찰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잘 수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출 사기단을 정말 일당을 잡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른 여죄가 있는지도 반드시 꼼꼼하게 밝혀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누굽니까? 네, 바로 가수 MC몽입니다. 아하. 네, 지난 10월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3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 굉장히 음원 성적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한 시상식에서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렸다가 한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게 됐고 결국은 본인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야, 근데 지금 이 요약 설명 가지고는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MC몽만 알아듣고 그 상황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 기자님. 예, 사실 앞서 MC몽도 또 다른 그 시상식에도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본인이 가지 않고 대리 수상을 했어요. 여러 논란 속에 TV에 얼굴이 비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했던 건데 이번에는 공연은 안 하지만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끝에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네.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MC몽 입장에서는 그분이 팬인지 안티팬인지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니까 혹시 안티세요? 그러니까 안티팬이냐고 또 역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했던 거죠. 네. 이 와중에 서로 기분이 상해서 결국은 설전을 벌이게 됐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설전이 벌어졌다면 뭔가 이 안티팬이세요라는 글에 대해서 그분도 뭔가 답을 남겼을까요? 혹시 어떻습니까? 네, 답을 남겼는데 아하. 이 팬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아, 왜요? 본인 어릴 적부터 MC몽의 팬이었고요. 본인은 자꾸 이런 식으로 기사화되면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은 공연과 앨범을 보는 것만으로 좋은데 왜 다시 꼬꾸라지 일을 벌이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양쪽 다 전 좀 안타까웠던 게요. 네네. 이분이 정말로 팬이라면요. 처음에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는 팬인데 이런 이유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밝혔으면. 것 같고 마찬가지로 MC몽도 안티세요라는 글이 아니라 본인은 이러이런 생각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온라인 대화의 폐해거든요. 네. 문장 안에는요 뉘앙스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나를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격려하는 걸 또 들릴 수 있는데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서로를 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전이 안진영 기자님 때 아닌 그 팬과 가수 MC몽 사이에 무슨 인성 논란으로 뭐 번졌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일단 그 팬은 본인은 진짜 팬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팬을 공격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MC몽이 팬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배려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성의 문제라는 거였고요. 아하. 또 MC몽은 하루 뒤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 안티세요 한마디가 인성 어디 갔나로 바뀌는 문장.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는데 네. 두 사람 이걸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적어도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김지혜 변호사님, 이 팬이 남긴 글 중에 아직은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도 많다. 이거는 누가 봐도 과거 MC몽 씨의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10년도에요. 이 MC몽이 병역 회피 목적으로 어금니를 고의 발치했다.
라는 그런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고요. 2012년도에 대법원이 이 MC몽의 병역 기피 혐의를 무죄 판결을 했어요. 아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C몽 씨가 이 7급 공무원 시험에 뭐 2차례 응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병역 브로커에게 250만 원을 주는 등 총 7번 정도 어떤 입대를 연기를 했었다라는 네. 그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아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MC몽에 대한 여론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발치한 것은 무죄인데 다른 걸로 이제 이 적발이 돼서 저렇게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사실 김재 변호사님 저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C몽 씨가 뭐 울면서 군대 가겠다고 또 하기도 그랬잖아요, 또. 네,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미 그때 어떤 병무청의 징집 대상이 아니게 된 그래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좀 더 싸늘해진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MC몽 씨가 그동안 그 TV에는 계속 나오지 않았지만 음반 작업 활동은 계속 해왔는데,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팬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TV 속에 비치지는 그런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김경아 아나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기억을 좀 소환한다면 MC몽 씨를 TV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그때는 언제였어요? 그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아마도 2012년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TV를 통해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대박. 그럼 벌써 7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불거지고 이후 방송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방송 활동은 사실상 접었었지만 음악 활동은 이어왔잖아요. 아하. 뭐 앨범도 발매를 하고 최근에 이제 지난 10월에 채널 8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고 네. 또 인기라는 곡이 한 음악 사이트에서 네. 상위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 MC몽 씨가 내년에 참석을 할까 말까라고 고민을 했던 그 시상식이요. 네. 내년 1월 8일에 열리는 제9회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 뭐 음악 시상식이 있긴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갈까 말까 하는데 아까 앞서 팬이 가지 마세요. 걱정하는 마음에 가지 마세요. 그래도 안 튀세요? 라고 하면서 설전이 벌었다. 그냥 앞뒤가 그렇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런데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내년 초에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예정이라는 MC몽 씨의 신곡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릭터 분명해야 해요. X 같은 XX 절부지가 꾸면 빼내온 X 바로 넥넥스 맥주 거품 같은 인기 까딱 실수하면 미끼 겸손의 후배 내 꼴나기 전에 근데 그 앞서 인성 논란도 있었지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뭐 주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뉴스파이터에서 MC몽 다룬다고 했더니 몇몇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MC몽 노래는 잘하잖아.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일단 그런 논란 속에서도 10월에 발표한 곡이요. 소위 줄세우기라고 하죠. 수록곡 모두가 음원 차트 탑 10에 들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그래요? 그만큼 노래는 굉장히 좋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네. 사실 MC몽 같은 경우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본인이 직접 곡을 쓰고 그래요? 가사도 붙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들은 노래를 보면요. 이 가사 속에 이게 자전적인 얘기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성찰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논란이 빚어진 게 좀 더 안타깝다는 입장이고요. 네. 본인이 워낙 많은 악플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사람들 하나하나의 발언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또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감정적 대처를 빼고 팬들의 그런 격려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진용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가사에 답이 있어요. 봐보세요. 방금 인기라는 곡 신곡이잖아요. 보세요. 우선 캐릭터는 분명해야 한다는 거. 근데 물론 지금 진짜 자기 캐릭터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가사 보세요. 철부지같이 굴면 페일해요. 실패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MC몽 씨가 새겨들어야 자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 팬분과 그런 설전을 벌여서 인성 논란을 일으킵니까? 철부지같이 굴면 페일한다 그랬잖아요. 넥스트 바로 넥스트 다음 수순을 생각하고 뭔가 앞을 바라봐야 그런 가사를 본인도 쓰고 있잖아요. 맥주 거품 같은 인기. 옛날에 도취되면 안 돼요. 까딱 실수하면 미끼. 겸손의 후배. 보세요. 자기가 답을 알고 있네요. 겸손해지라고 후배. 내 꼴 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자전적으로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건으로 글쎄요, 본인도 많이 뭔가 이 반성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연 1월 8일 날 시상식 때 혹시 또 그때는 또 많은 언론들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뭔가를 못 참고 또 속에 있는 말을 뱉어낼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노래는 잘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상 받게 된 거는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요. 자, 지금요.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잠시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1 협의체가 이 합의를 한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자동으로 이제 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표결을 붙이게 되는데 지금 야당, 그러니까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변,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의장석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지금 몸으로 막고 있는 장면이 지금 저희가 국회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도 보이고요.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채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하도록 지금 몸으로 에워싸서 저지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의장석 주변에 다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말 그대로 지금 아수라장인 상태인데 선거법이 이제 오늘 이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미 예비 후보들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국회의원 300석 중에 253석은 지역구 의원 그리고 47석은 비례대표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동형 캡이 30석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이 이제 오늘 표결에 붙여지는 게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당, 제1야당 다른 당들은 민주당과 함께 4+1 협의체를 통해서 선거법에 합의를 한 상태였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만 이 선거법 개정안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표결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채 지금 의사 진행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지혜 변호사님,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의사봉을 두드려야만 이 표결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지금 의사 진행을 하고 정확히 그 표결에 붙인다라는 그런 의사 표명과 어떤 절차적인 그런 요건들을 갖춰져야 네. 제대로 표결 처리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국회 선진화법에 이제 의하면 이제 저런 행위가 불법 행위가 아닌가 조금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떤 뭐 한국당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저지시켜야 된다. 뭐 네. 이런 명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에는 네. 아직까지도 저렇게 국회 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이 현상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현수막도 본회의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그런 표현도 적혀 있는 거 보이고요. 지금 연동형 선거법을 절대 반대한다. 이런 구호도 이 현수막에 적혀 있는 게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구호가 적힌 피켓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에 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장석을 향해 저 피켓을 집어 던지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아까보다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이제 앉았습니다. 앞서는 의장석 올라가는 계단 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일단은 여당 의원들 그리고 국회 방호원들 도움으로 지금 의장석에는 착석한 상태고 잠시 후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이제 잠시 뒤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계속해서 국회의장석을 향해 던지고 있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고 국회 방어원들이 몸으로 육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양재민 변호사님 4+1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당들도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간다면 오늘 선거법이 통과되는 건 뭐 명약관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온몸을 불사하면서 저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미 다 합의된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표결에 붙이더라도 이제 통과될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저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렇게 자리에까지 일단은 착석을 했고 그리고 아직 저렇게 앞에서 막아서고 이제 경호 인력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상 이제 착석을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왼쪽에 심장 쪽, 가슴 쪽, 왼쪽 가슴 쪽을 좀 어루만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 의장석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김지혜 변호사님 조금 어떤 몸에 무리가 왔을까요? 좀 몸에 좀 이상이 왔을까? 좀 숨도 상당히 가빠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화면에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이번에 저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러 번 병원을 찾은 그 그랬었죠.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원도 했었죠. 네. 예, 워낙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지금도 지금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상당히 몸이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의문은 드는 것이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의석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어요. 네. 이제 다만 그 연동형 비례가 되는 그 30석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그동안 이제 수많은 어떤 그런 논박이 있어 왔지만 사실상은 누가 크게 불리하고 누가 유리하다를 확정 지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저렇게까지 자유한국당이 굳이 했어야 하나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거의 사실상 변화가 없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4+1 협의체로 이렇게 해서 반드시 밀어붙였어야만 하나 뭐 이런 약간 의구심도 들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저런 국회의 모습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그 여야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어떤 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실 4+1 협의체가 합의해서 이 본회의로 넘긴 이 법안에 대해서요. 사실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동의했던 바른미래당조차도 이 손학규 대표가 누더기법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비판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법이요. 애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3석 지역구, 그다음에 47석 비례대표, 이게 합쳐 300석이잖아요. 이 논의를 바꾸자 하고 시작돼서 중간에 225대 75 이런 안도 나왔다가 아니다 250대 50 이런 안도 나왔다가 결국 도로 253석 대 비례대표 47석 원래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그동안 논의였나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누구에게 더 유불리하다라는 것을 확정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 입장에서 좀 시간 끌기, 시간 낭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요. 이제 선거법 개정안 개표 절차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재철 의원등 108인으로부터 이게 뭐예요 지금 도대체? 홍남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잖아요 이거. 의사일정 제1항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보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선거법 이렇게 날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은 선거법 날치기잖아요.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의 투표 방법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이거 해서는 안 신재철 되잖아요.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가 시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현욱 의원의 128인으로부터 기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잖아요. 건의 해결 방법 변경 요구는 제출된 이게 뭐예요, 순서에 따라 지금? 의결하되 이게 한 가지 뭡니까? 해결 방법 요구가 가결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도록 도대체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결 이게 방법 변경 뭡니까? 요구가 모두 이게 부결되는 뭐예요? 경우에는 국회법 제112조 이게 말이 됩니까, 제1항에 따라 이게?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게 지금 먼저 날치기 아니고 뭡니까?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게 날치기잖아요. 표결하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날치기냐고 투표해 주시기 뭐예요 바랍니다. 지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러십니까? 이렇게 지금 날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게 그러면 뭡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선거법을 왜 이렇게 날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전에요. 이 표결 방식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 의원들의 투표가 이게 지금 뭐 선거법 이루어졌습니다. 전광판에 방금 들어왔었죠, 물이. 이렇게 날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얘기가 조금 크게 들려서 마이크를 타고 크게 들려서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재 변호사님 네. 지금 표결 방식을 무기명으로 바꾸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하자, 다른 쪽에서는 기명 투표하자, 뭐 이렇게 지금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이제 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선거법 개정에 누가 찬성 반대를 던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차피 당론으로 좀 정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명 투표를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네. 그래도 무기명 투표를 했을 때 의원들 하나하나의 어떤 투표 권한이 좀 더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무기명 투표를 할지 아니면 기명 투표를 할지 그 투표의 방식 자체를 지금 결정하는 그런 표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 다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 투표에는 좀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전광판에 일단은 그 투표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옆에 지금 특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 옆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정확한 건 이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무기명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44분입니다만 오늘 사실은 어제까지 이제 지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은 다 이제 끝난 상황이고요. 한국당이 발의한 선거법 무기명 투표 요구건이 일단 부결됐습니다. 162인 중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국당이 발의한 선거법 무기명 투표 요구건은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쎄요. 앞서 기명 투표 방식과 무기명 투표 방식 두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선거법 무기명 투표 요구건은 부결됐다. 이렇게 되면 기명 투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장을 연결해서요.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선거법이요. 이제 전자 투표 방식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이 됐는데요.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관련해서요. 정치부 정광재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이 됐어.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대목일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해볼게요. 앞서 이제 속보 중에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표결 방식 중에 무기명 투표 발의안이 부결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을 해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법에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알려면 기명 투표 방식 혹시 발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궁금증도 드는데 일단 무기명 투표를 발의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할 그럴까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그 21대 선거에 적용된 이번 선거제 그 개편안 지금 장래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만 아마 우리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한 정도의 시나리오로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들어냈고 이 합의안에 대해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뭐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걸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었고요. 시간의 문제였지 결국 그 선거제법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167인 가운데 156인이 지금 찬성을 했고 반대 10인 이런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선거법 개정안이요. 이 제적 167명. 네. 그중에 이제 찬성이 156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한 110석 정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108석인데요. 108석인가요? 108석. 그럼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글쎄 투표를 했는지는 뭐 전광판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거의 투표를 안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거의 나머지 민주당을 포함한 나머지 4당이 나머지 3당이 뭐 똘똘 뭉쳤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 합의안을 내기까지의 그동안에 뭐 지리한 협상 과정을 거쳤고 사실 4+1 공동체 지금으로서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선거제법과 관련해선. 그러니까 이 운명 공동체가 뭐 크게 이탈표 없이 무난하게 이 선거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제가 108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의장석 주변에서 지금 의장 규탄을 하면서 뭐 대부분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못했을 것 같아요.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그 지금 뭐 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167인이 지금 제적을 했다고 했는데 108석을 더하면 한 270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275석이네요. 275석 정도 되는 거고 기타 뭐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고려하면 한국당은 어쩌면 전략적으로 아무도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뭐 미리 좀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불이 계속 들어온 것 같죠? 지금 보니까요. 임시국회 회기 안건도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서 지금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시국회 회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뭐 방탄회기니 그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언론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 임시국회 회기를 3일로 할 거냐 4일로 할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임시국회의 시기가 3일이냐 4일이냐에 따라서 나머지로 그 4+1에서 추진하는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것들의 통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윤후덕 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이죠. 이분은 이제 28일까지 3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까지 4일로 하자 이렇게 각각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투표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임시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이 부결됐다는 거를 보니까요. 네.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윤우덕 의원 안이 결국 임시회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8일이면 내일인 토요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 오늘, 내일까지 사흘간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그 투표를 조금 전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그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정광재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네. 공수처법도 처리하고 어떤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기 임시국회를 지금 열자고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만약에 28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로 임시회가 결정이 되면 민주당은 여기에서 이제 선거법은 통과가 됐고요. 4+1 협의체에서 얘기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이번에 이제 상정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상정을 하면 한국당이 이거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네.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제 28일 날 임시회기가 끝나면 28일까지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다시 29일부터 임시회기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해야 되는 네. 그게 국회 법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가능한 한 늦추려고 하는 한국당과 그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처리하려는 네네. 민주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네. 다시 의장석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나요? 아니면 이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만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잖아요, 평소에요. 네. 이제 조금 전에 지팡이를 다시 옆에 있던 지팡이를 달라고 하는 모습도 화면에 지금 지팡이를 오른손에 짚고 있죠. 다시 의장석 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만 국회 방호원들이 겹겹이 에워싸서 지금 다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어떤 걸 좀 입고 있을까요? 백혜련 의원은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요. 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데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 2건을 상정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국회 내에서는 경호발동권이 지금 발동이 된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의 물리적 충돌이나 의사진행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물리력을 동원해 갖고 막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아마 개정안에 대해서 아마 백혜련 의원이 대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취지와 그 목적 이 부분 등을 이 대표해서 발의한 사람들 의원들 대표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전에 앞서서요. 네네. 또 이 임시회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도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었는데 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임시회기 안건과 관련해서는 일정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각이 됐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28일 내일까지만 임시국회를 여는 그런 방안이 통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선거법은 개정안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이제 선거는 네. 지역구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는 47석. 뭐 기존과 동일하게 치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왜 한국당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네. 선거법과 관련한 네. 여러 해석들을 보셨겠지만 이 47석에 달하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 때문에 지금 네네. 결국에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한국당은 47석을 지난 20대 국회처럼 계속 그대로 가져가자 네. 이런 주장이고 4+1 협의체에서는 이 가운데 30석은 50% 연동형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말은 좀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그 30석이라는 게 그래서 연동형 캡 30석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 이 30석을 나누는데 결국에는 그동안 지역구에서는 당선자가 적게 내고 오히려 비례대표에서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이 정당 지지를 많이 받은 정당. 그러니까 네. 가령
그 정의당이라고 친다면 네네. 정의당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한국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한국당은 민주당과 범여권 진보 정당이 국회 다수파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어지는 상황은요. 이어지는 뉴스와이드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